대구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또 확인됐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3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역대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이런 곳에 어떤 집단 감염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주에 대구의 대실 요양병원에서 90명의 확진자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위층의 그 정신병원에서 지금 확진자가 5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대처를 했는지 참 의구심이 드는데 추가 확진자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49명 정도가 또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에도 또 몇 명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그 병원 시설이나 요양 시설 그리고 집단 시설에 대해서 거의 뭐 전수조사 하다시피 네. 해와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현재 뭐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이제 어떤 감염 경로를 통해서 출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될 가능성은 언제라도 현재 상황에는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게 엘리베이터를 또 같이 이동을 하고 네. 7층 위에 이제 8층에서 병원이 같은 건물을 쓰다 보니까 거기 병원을 이용하는 뭐 환자들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은 그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했을 텐데 네. 당시 뭐 이렇게 소독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확산이 됐을까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21일 날 먼저 발생했던 게 대실 요양병원에서 그 이전에 발병을 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51명이 발생한 제2미주병원에서 21일에도 아마 유증상자가 3명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검사들을 시행을 했고 26일 바로 어제 네. 한 명이 확진됐고 확진되니까 추가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50여 명이 발견이 된 거거든요. 하나의 저는 뭐 연속성 상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도 그 부분을 뭐 무시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1차적으로는 이제 주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동이 자유로웠던 병원 관계자들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그 뒤에 이제 큰 문제가 없었는데 환자에서 한 명이 발생하니까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초반부터 아예 환자와 종사자들을 전부 전수조사했어야 한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1차에는 일단 종사자만 검사하는 네. 게 맞았다라고 보시는 네, 거네요. 그리고 바로 이제 환자에 대해서도 그 증상 유무 파악을 하고 관리를 했던 중에 이제 그 뒤로 예. 밝혀진 거죠 지금. 예. 그 해외 영유입 환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항 검역에서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뭐 검역 강화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 특히 검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지적할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잘 아시는 대로 21일부터 네. 유럽발 그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을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확진자 9,300여 명 중에 약 3%에 해당하는 309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케이스입니다. 건수입니다. 근데 이 309명 중에 정말 외국인들은 이 중에 10%로 알려져 있습니다. 31명 정도라고 네.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수치로 봤을 때는 최근 한 2달 동안 9,300명 중에 그야말로 순수하게 외국인들은 30명 정도 수준인데 이것이 과연 심각한 문제로 작용했을까라는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까지는 완전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달 동안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최근 들어서 지금 유럽, 특히 미국은 엄청난 상승세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국 절차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나라에서도 제2차 유행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정부 당국에서도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네. 그 만약에 환자 수가 늘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인다 그랬을 때는 네. 아마 뭐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정부에서
뭐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네. 많은 국민들이 그 네.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네. 뭐 당장 뭐 입국 제한을 할 수는 네.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완전 전면 입국 금지는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내용은 상당히 그 입국 금지 수준에 해당하는 네. 그 절차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 나왔는데 이게 입국 절차 강화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워낙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의료진들의 또 검사와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적인 찬사를 외신들을 통해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고생스러우시다라는 네. 것을 뭐 당연히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래서 의료진들이 지쳤다. 네. 너무 검사도 많이 하고 치료에도 너무 의료진들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람인데 그러게 된 우려도 있었고 실제 뭐 그런 것들을 좀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제한을 통해서 또 의료진들의 좀 노고를 좀 덜어달라라는 목소리도 실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의료진이 지치고 그런 부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 의료진 중에서도 특히 호흡기내과 전문의들, 네. 그리고 감염내과 이런 인력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예. 네, 네, 네. 그런 고생들은 당연히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일부 그 의료계 인사가 그 뭐 의료진이 지쳤기 때문에 외국 입국 금지를 막아달라. 막아달라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힘들고 의료진들이 힘든 것이 외국인들 환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자체로 우리 나라 내에서 집단 감염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힘든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입국 금지와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여러 나라들이 완전한 초기부터 입국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우리나라보다 몇 배 이상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인구 대비해서 확진자 숫자도 우리보다 최소한 뭐 1.4배, 5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로 조절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효과적으로 통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명승건 교수님은 잠시 숨 좀 고르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인철 소장님과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적인 부분도 분명히 큰 문제이고 충격이 있고 굉장히 힘든 고통이지만 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피해 여파도 상당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18.5%포인트 하락했다. 이게 사상 최대 폭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건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지는 되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한국은행이 매달 조사하는 겁니다. 전국에 2,500가구를 표본 조사를 해요. 네. 이 조사 기간이 3월 10일부터 일주일. 그러니까 정말로 코로나19가 정말 우리 피부, 실생활에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와닿을 때 가가호호 전화를 통해서 6가지를 물어봅니다. 지금 생활 형편은 어떻습니까? 6개월 전과 비교해서 괜찮습니까? 그리고 가계 수입은 어떤지, 소비 지출은 어떤지, 그리고 현재 경기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를 네. 데이터로 해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가중평균 한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100을 밑돌면 네. 소비 심리가 많이 안 좋구나. 위축됐다. 예. 그렇죠? 100을 웃돌면 소비 심리가 꽤 좋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2월 지수가 96.9였어요. 근데 3월 지수가 78.4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18포인트가 넘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는 겁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한 72.8로 낮아졌지만 폭으로 따진다면 역대 찾아볼 수 없는데 참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오늘 조금 전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확진자 발생 국가가 203개 국가예요. 네. 뭐 전 세계 다 확진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환자가 나오고 있다고 봐도 여기에다가 되겠네요. 예. 중국이 진원지였잖아요. 미국이 추월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전 세계적인 감염으로 확산이 되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국가는 반장인 미국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안방 트럼프 타워가 있는 뉴욕이 지금 심각해요. 오늘 하루만 확진자 수가 16,000여 명이 나와서 8만 5천여 명으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사망자 수가 중국을 추월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세 개의 공장들이 다 쉬고 있어요. 중국 먼저 쉬었죠. 그리고 다시 미국, 유럽, 다시 돌아서 인도까지 쉬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소비자들 하면 대부분 뭐 직장인들도 있을 수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내수업종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지금 뭐 항공업종은 거의 대부분 다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무급휴가 내지는 유급휴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CGV조차도 지금 문을 일부는 폐관하고 있거든요. 30%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 전에 걱정했던 거는 사실은 그 중국 우한에 공장이 너무 많으니 거기서 만들어진 부품을 못 들여와서 만드는 그런 이제 피해였다면 지금은 바로 우리 공장 내에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로자 한 명이 확진자가 되면 보름간 격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접촉자가 전부 다 대상에서 그렇죠. 제외가 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가전, LCD 다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지금 소비 진작 대책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게 추경에 포함된 겁니다만 지금 뭐 가전제품을 사면 10% 환급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 자동차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 주는데 예. 자동차 바꾸시겠어요? 저 15년 됐거든요. 바꿔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못 바꾸겠어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그대로 녹아나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그런 상황들 이제 한국은행이 그래서 나섰습니다. 이게 무제한 이렇게 돈 풀기에 나서서 금융 안정을 위해서 실탄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 그러니까 RP에 대해서 무제한 매입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로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리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금리를 낮추게 되면 지금 이미 제로금리입니다만 예. 0.75%. 금리를 낮추게 되면 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지만이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거든요. 네. 공장을 돌려야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가 시중에서 기업들이 내리는 대출 금리는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국고채 금리, 은행채, 회사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가 처음 해보는 위기이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지금 최초입니다. 한국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석 달 정도 단기간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해서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푸는 방법인데 이제 우리는 뭐 두 번 큰 위기 있었잖아요. IMF 위기도 이런 대책은 나오지 않았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요. 없었습니다. 예. 물론 미국은 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양적 완화로 이제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린다라고 해서 헬리콥터 밴이라는 닉네임이 나올 정도로 있었는데 우리는 처음이고요.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석 달간이에요. 석 달 동안 이 채권, 특히나 이제 국고채 금리, 예. 은행채가 힘드니 그걸 매입하는 대신에 그걸 담보로 해서 석 달 동안 무제한으로 시중은행에다 돈을 대줄 테니 기업들한테 저리로 대출해 주라는 거예요. 이 대출이자 지금 한국은행이 은행에 주는 이자가 거의 0.75, 기준금리에다가 0.1%니까 거의 제로로 주는 거예요. 거저 가져가라. 돈 이자 안 받을 테니까 거저 가져가서 지금 기업들한테 대출해 주라는 얘기요. 역으로 이걸 생각하게 되면 야, 기업들의 자금 경색이 얼마나 심하길래 지금 올해 들어서 만기되는 회사채가 거의 한 60조가 넘어요. 예. 그리고 4월부터 만기가 거의 6조, 8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보통 이제 기업들은 1년 전에 빌렸던 돈, 채권을 발행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빌리고 나중에는 여유가 없으면 대환이라고 해서 다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전 걸 갚거든요. 네. 근데 이전 걸 갚으라고 하지 새로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금리를 더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고육지책이어서 분명히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은 풀 수 있는 조치인 건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정부에서 자금 지원 방안 내놨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래서 내놓은 게 소상공인 긴급 대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줄을 굉장히 길게 선 사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작 하루에 대출 건수는 많지 않았거든요. 왜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정부가 나온 이 정책들 가운데 1차로 2월 말에 20조 원을 풀었어요. 그 네. 당시에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3조 2천억 원 이상을 빨리 소상공인들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크게 세 가지 호소합니다. 일단 임대료 좀 버겁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워낙 없고 매출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0만 원이었다면 5만 원, 3만 원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담스럽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식자재비 이거 어떡합니까? 원재료는 들어왔는데 이걸 폐기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경영 안정 자금을 좀 지원하자라는 거였는데 대출을 신청하라고 해서 했더니 보통 서류 접수 기간이 한 2달 걸려요. 예. 그리고 갔더니 이게 3쿠션입니다. 네. 보증기관 가서 보증서 띄워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소상공인 진흥센터 가서 원서 제출해라. 너무 복잡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또 거의 17, 8개 서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대출로 그러면 1%대로 해주되 닷새 만에 1,000만 원까지는 좀 해줍시다. 네.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25일부터 직접 이제 제출서를 받아보니까 이게 새벽부터 가서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연체나 없으면 대부분 보면은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있거든요. 신용등급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대출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닷새 만에 1,000만 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줄 선 겁니다. 600만 자영업자를 감안했으면 조금 더 대출 창구에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내내 끝나버리는 거고 기껏 받아봤는데 100여 분 정도 남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지금 마스크 오부제하잖아요. 대출도 2부제 하자는 거예요. 홀짝으로. 홀짝으로. 예.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금 숨통이 튈 것으로 봅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거나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요. 그리고 뭐 이제 재난 기본소득이라고도 하고 재난 소득이라고도 하고 또 재난 생계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어쨌든 그 돈을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별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논란이고 그게 이제 각 지자체별로 또 격차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정 충당 또 어떻게 할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을지 아니면 또 포퓰리즘에 그칠지 여러 논란이 아직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도 이렇게 꽤 오랫동안 이 경제 상황을 지켜봤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편적 복지라는 걸 처음 봅니다. 미국은 지금 성인 1인당 1,200달러예요. 그러니까요. 부부 합산 예. 2,400달러 하면 거의 300만 원 정도를 준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예. 그리고 이제 자녀도 있어요. 아동의 경우에는 500달러입니다. 네. 물론 여기에 연간 이제 이 소득이 1억 원 이상, 1억 2천만 원 이상은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돈이 있고 이제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상원을 통과한 거고요. 네. 물론 우리도 지금 이제 경기도가 이제 강력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제 지역화폐를 통해서 석 달 동안 쓸 수 있는 1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전체 인구 수로 보면 한 1,3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과연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정부도 아마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정말로 보편적 복지를 했는데 이게 효용이 있을까예요. 경기도에 아마 정용진 부사장님도 사실 거예요. 그분한테 1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에 하나 정말로 그 무료급식소를 찾아가야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경기도 계신 분이 지금 종로로 가서 하고 있어요. 그 대중교통수단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오히려 더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런 논란이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아동수당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동수당이 소득상위 10%를 제외하다 보니까 그거 분류하는데 더 비용이 들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갈지 아니면은 선택적으로 핀셋으로 갈지 그 사회적 합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물론 1조 3천억 원이라는 재원 조달도 사실은 막막합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각종 기금을 출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재난기금을 활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태가 지금 석 달만 갈지 6개월에 갈지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2번, 3번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명승건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숨 좀 돌리셨습니까? 네네. 예. 미국을 비롯한 이제 해외 코로나 상황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뛰어넘었네요. 네, 중국을 그렇습니다. 제치고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기면서 지금 가장 많은 최대 감염국이 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도 최악의 사태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2달 동안 미국의 대처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까 그 중국발 입국 금지 같은 경우도 미국도
초반에 시행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당연히 많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발생률 뭐 10만 명당으로 보면 대략 아마 26명 이렇게 네. 되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1.4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결론은 여러 가지 조치 초반에 취했지만 지금 굉장히 아주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입국 조치 그러니까 여행 제한이란 게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일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경우에는 여행 제한, 입국 금지가 효과적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상황에서는 그런 여행 제한 자체가 그 실효성이 없다라고 원칙적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수준은 어떻습니까?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굉장히 확산되는 시기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여행 제한의 조치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언제까지 여행 제한도 하고 경제도 서로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까지 타격을 받아야 할 것인가는 정말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차피 다 유행이니까 입국 제한하지 말고 풀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하루에 뭐 100명도 안 발생하고 미국은 하루에 16,000명인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 미국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입국 금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럽 사람들 금지 그게 더 실효성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좀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하향 곡선에 있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를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치명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감기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이 숫자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는 않거든요. 왜 치명률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사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 메르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는 34%, 그리고 우리나라는 20%였거든요. 네. 그다음에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치명률이 50%, 지역에 따라서는 90% 정도로 무성병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4%대로 나오겠지만은 대략 한 5% 내외 정도로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5 내지 6% 나중에. 더 낮죠. 우리는 예. 지금 현재 1.4%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사망자 수는 오늘 걸 계산하면 분모에 해당하는 감염자 수는 오늘 날짜가 아니고 이보다는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전 걸로 분모를 넣어야지 정확한 침사율이 납니다. 그러니까 1.4%는 높아서 한 2%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정도 수치면 아까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 사스, 메르스보다는 일단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폐렴 같은 경우에도 대략 지역사회 치명률이 3%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5 내지 10%,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30%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초기에 확산되는 걸 최대한 막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행 제한이라든가 입국 금지 당연히 필요한데요. 이제 어느 정도 지난 상황이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경제 문제까지도 고려를 좀 하는 거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게 종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종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신종플루처럼 풍토병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예. 그럼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냐 아니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과도하게 불안에 떨 필요 없습니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백신이나 치료제까지 나온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치명률 네. 대략 뭐 그 5%, 6%도 훨씬 떨어질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2%가 아닌 뭐 1% 이하로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다면 뭐 이 부분은 폐렴의 원인 중에 또 하나의 바이러스로 등록이 되면서 우린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유행성 생각합니다. 독감이 될 가능성이 네, 높다는 그럴 것이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 40에서 70% 전 세계 인구가 감염된다는 얘기가 예. 그거 갖고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확산 속도가 빠른 그러니까 기초감염 재생산소록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치료제 관련 이야기도 잠깐만 네. 짚어보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치료에 사용하는 치료제들이 본사가 대부분 미국에 있어서요. 미국의 확진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의 치료제 수입이 어려워지진 않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제 잘 아시는 대로 현재 그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는 입증된 약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관련 대체적인 치료제들 그렇죠. 지금 경험적으로 이전에 항바이러스제라든가 아니면 항말라리아제를 네. 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바이러스제로 HIV 치료제 칼레트라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현재 그 식약처 어제 발표에 의하면 한 3만 5천 명분 정도 지금 현재 비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거 말고 이제 항말라리아제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 35만 명분인가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말라리아 약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도 생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제와 관련한 부분은 미국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을 받을 상황은 현재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뭐 사실 이 치료제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아직까지 사실 증명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더 중요한 건 치료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좀 확산 그리고 중증 환자를 잘 관리하는 그런 뭐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일본 도쿄에 확진자가 많아져 갖고 일본에 대한 비자 제한 뭐 그 연장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일본이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바로 약속이나 한 듯 뭐 네. 감염이 폭발되고 이게 예견된 사태 아니었나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37만 건 정도를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만 5천 건 정도로 검사할 정도로 네. 검사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9,300명대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1,300, 1,400명대잖아요. 네. 그 차이 나는 이유가 실제로 일본의 코로나19 환자가 진짜 적은 건지 아니면 검사를 안 해서 네. 진단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 나온 상황이었는데 네. 약속이나 한 듯이 진짜 도쿄올림픽 연기하면서 이제 건강 보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아마 그 진단 건수는 좀 늘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환자 수도 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시 이인철 소장님께로 돌아와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가 뭐 3개월이 갈지 6개월이 갈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좀 국내 상황을 봤을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뭐 기다려야 할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명 교수님이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감염병으로 인한 바이러스 네. 질병에 의한 거기 때문에 질병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이 금융시장 세계 경제에서 가장 이제 싫어하는 리스크 요인이 불확실성이에요. 지금은 이동이 제한되잖아요. 전 세계 국가. 메르스와 사스는 27개국, 26개국,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제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비행기가 안 뜹니다. 네. 갈 수가 없어요. 교역이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물건을 자동차를 잘 만들고 스마트폰을 잘 만들고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국가에서 지금 필요치가 않아요. 물건 선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203개 국가로 빠졌다는 건 5대양 6대주 가운데 남극지하고 다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네. 유럽하고 미국이. 근데 유럽하고 미국은 분명히 돈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치료제든 시간이 걸릴 뿐이지 타이밍의 문제일 뿐. 예. 어느 정도 이제 해소는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마 의료적인 측면에서 의료 기반이 취약한 아프리카 정도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우리 수출 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백신 만들어진 게 42년 걸렸대요. 메르스, 사시 아직 백신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 국민이 50에서 60 이상 자가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 이게 해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냐.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이제 V자형,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V자형 반등을 했어요. 정말로 한
18일 내지는 두세 달 만에 V자형 반등을 했는데 똑같이 이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범위가 다릅니다. 예. 범위가 다르고요. 글로벌 1, 2, 3가 지금 다 아파요.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네. 거기다 인도까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야 된다. 뭐 일부 벤버넌키 FRB 의장, 전 의장이 이랬다 하더라고요. 뭐 V자형 반등을 예견을 했는데 단서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다면. 근데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예. V자형 시나리오 그나마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뭐 완전히 수직 하락하는 또 I자형을 예고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예.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의 명승권 교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